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8강 배신의 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방송됩니다. 오늘도 다대사의 주인공 강명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는데, 네네. 우리 이제 할머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할머니들이 왜요? 다 아시는 것처럼, 네네. 그 밀양에 네. 765kV 그 송전탑. 아, 그렇죠. 예. 참, 거기 어르신들께서도 역시 뭐 고생이시기도 한데, 특히나, 이 언론 보도들이 너무 좀 막장이라, 그렇죠. 예, 마음을 두 번, 세 번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의 그 왜곡 보도. 네네. 지금 NLL 논란이라든가. 네. 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검찰총장 이야기부터 해서 그쵸. 엄청난 왜곡 보도, 네. 그다음에 선정적인 보도. 네. 이래서 거대 일간지. 네, 조중동 예. 이런, 네. 조중동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게요. 답답합니다. 아, 그래도요, 역사적으로 보건데, 예. 이 왜곡 보도가 물론 나쁜 것이긴 하지만요, 긍정 사례로 꼽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긍정 사례로 볼 수 있을 법한 사례도 또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일장기 지웠던, 송기성 선생님의. 예, 1936년이죠. 네네. 그때 베를린 올림픽. 예. 그 나치 히틀러가 자신의 어떤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함, 예. 그다음에 또 나치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쵸.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그 손기정 선생님께서 네. 우리가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확 따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일제시대 일장기를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그렇죠. 살 수 있다 생각에 일장기를 지우는 왜곡 보도를. 그렇죠. 일장기 말살 사건. 그죠. 동아일보에서 그때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가 제정신이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정혜림 아나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동아일보가 먼저 일장기 말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왜요? 동아일보인 줄 알았는데? 동아일보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동아일보보다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설마 조선일보? 아이고, 아닙니다. 조선중앙일보. 예. 그래요? 이 조선중앙일보는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네. 그나마 예.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네네.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네. 신문이었고요. 이 신문사의 사장 중에 한 분이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 네. 그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요, 특히 조선체육회 네.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조선체육회 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조선체육협회, 그다음에 조선체육진흥회라는 네네. 단체가 있는데 이 조선체육협회하고 조선체육진흥회는 일제에 의한 관변 어용 친일 체육단체고 조선체육회는 바로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렇군요. 그 체육단체입니다. 요게 네네. 바로 대한체육회. 현재의 대한체육회로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여운현 선생님께서 좀 운동, 스포츠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이제 고취하는데 굉장히 공을 세워주신 분이. 그렇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셨던 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광락원 네네. 선생님하고 가족들이 그죠. 26양행을 통해서 이제 김구 선생님 있는 곳으로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움을 주신 분도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하신 일이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청년들밖에 없다.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좀 건전하고 예. 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운형 선생님께서 사장으로 계시는 조선중앙 신문입니다. 신문에서 조선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합친 말은 아닙니다. 예, 조선 괜히 좀 중앙일보. 이상한데, 그렇죠. 네, 아무튼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우는 이 사진을 먼저 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 그 전에 그 여운형 선생님하고 그 누구야? 손기정 그 손기정 선생님하고의 어떤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 자, 그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대표 선수들을 네.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손기정 선생님이 국가대표로 뽑힌 거예요. 네네.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일장기를 달고 그렇죠. 예.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정말 비극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께 굳이 제가 이 대회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본인도 고민이 많으셨군요. 그때 몽양 선생님께서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 한반도를 짊어지고 달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출전을 권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렇죠. 일장기를 지우셨군요. 그리고 금메달, 네.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죠. 네네네. 그쵸. 그래서 1936년 8월 13일자 네. 조선중앙일보에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쵸. 예. 이게 그러면 여운현 선생님께서 그렇죠. 하신 거군요. 참.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걸 따라합니다. 네. 8월 25일. 네. 그러니까 12일 정도 있다가죠. 네네네. 이게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총독부 검열에 걸립니다. 근데 조선중앙일보는 어떻게 안 걸려요? 여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 조선중앙일보는 아무래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거기 때문에 총독부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감시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사 사정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전기 신문 인쇄하는 기계가 좋겠습니까? 기계가 낡아서 잘 안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네. 이런 신문사는 어떻게 그 일제로부터 네. 뭐 이제 좀 지원도 좀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전기 자체가 되게 최신식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죠. 그게 이제 선명하게 띈 거죠. 그래서 총독부에 검열에 걸립니다. 네. 동아일보가. 예, 예. 그냥 잡혀가죠? 네. 불려가서 그랬는데 그거를 찌르는 거죠. 고자질을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구나. 그렇죠.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 근데 사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동아일보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런 사진을 실을 용기가 적어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땐 용기가 있었죠. 네. 참. 아무튼 몰랐네요. 동아일보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 여운형 선생님, 그것도 송기정 선수를 격려했던 여운형 선생님께서 계셨던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일보에서 먼저 시작을 그래서 했더라. 이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네네. 건국훈장까지 받으신 분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왠지 훈장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나왔던 일본 전범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12명인가요? 일본 전범에게 훈장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뭐냐면 그 일본 A급 전범. 네네. 2차 대전 그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전쟁 예. 했었던 전범. 그다음에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참배 했었던 사람. 그다음에 독도망원 했었던 사람 중에서 12명을 줬고요. 네네. 참 이게 그 재작년에 그 11월 달에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독도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한 모리 요시로 전 네. 일본 총리한테는 수교훈장 중에서 최고의 등급인 광화 대장을 수여를 하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일본에게 독도를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속마음, 사람 속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다음에 네. 또 현직 아베 총리, 네, 그죠. 외할아버지, A급 전범, 독도망원, 기시노부스케. 정말 유명한 A급 전범 중에 전범인데 그렇죠. 이런 분에게 훈장을 또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주신 건가? 그 연도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인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수여한 훈장은
326명에게 수여가 됐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2명. 아, 네. 제가 듣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가 한 7명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였던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독립군들에게 훈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를 말살하고 짓밟았던 그 전범들이잖아요. 전범들에게 그렇죠. 훈장을 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이 독립군들의 그런 노력이나 우리 선조들의 그 피땀을 모조리 그냥 희석시켜 아예 그냥 먹칠을 해버리는 것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특히 A급 전범이 한일 친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신사참배하는 것과 독도 망언을 한 행적이 그렇죠. 한일 친선, 한일 우호, 한일 설린 관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셨나? 그렇죠.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준 이 훈장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오히려 독립군들에게 주신 그 훈장의 가치조차도 희석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프닝으로 잠깐 여운여 선생님과 훈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려봤고요. 오늘 제목이요. 본편 방송이 배신의 팬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는 1936년에 있었던 일장기 말소 사건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의 설명 중 이 사람은 누구인가? 보기 일장기 말소 사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없애버린 사건이다. 동아일보가 아닌 이 사람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다. 조선중앙일보는 8월 13일자에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보도하였으며 이를 따라한 동아일보는 12일 후인 8월 25일자 이면에 보도하였다. 당시 이 사람은 일본 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송기정 선수에게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 한반도를 짊어지고 달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송기정의 출전을 격려하였다. 1. 배진모 2. 변희재 3. 조갑재 4. 진중권 5. 여운형 오늘 시간에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친일 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잘은 저도 모르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 중에도 굉장히 친일파가 많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교과서 이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가들 중에 상당수가 네네. 상당수가 이제 친일 작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예만 들어도 네. 뭐 한용운 선생님, 이육사 선생님, 윤동주 선생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친일 작가들이 더 많아요. 항일 작가보다. 네, 그죠. 훨씬 더 많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 네네, 그죠.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모윤숙, 네. 노천명, 무슨 이효석. 네네. 아주 너무 많아서. 예. 뭐 이따가 자세하게 또 이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하고요. 일단은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늘 사람들에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학이 더 어떤 나라를 국민들을 통치를 한다거나 뭐 식민지를 지배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이 뭐랄까요 파급력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지난번에 대통령 네.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저명한 소설가들이라든가 예. 뭐 시인이라든가가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 그쵸. 아니면 뭐 특정한 후보에 대한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 뭐 네. 비판을 하든 네. 뭐
내가 좋아한다라고 네네.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렇죠. 갖게 되는 거죠. 네. 예. 또 이제 좋은 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읽힘으로써 설득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사실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소프트하게 일반인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 그렇죠. 먹혀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알게 모르게 그쵸. 신압으로 이제 침전되어가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에도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쯤에서 문화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화 말살, 민족 말살 정책. 네네. 그래서 조선인의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한국 신민화 정책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고요. 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면 1937년 정도부터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네. 이게 더 강화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최근에 이제 8월 15일 1945년 광복이 되면서부터 그 친일 문학 네. 뭐 대부분의 친일파가 마찬가지지만 친일 문학을 했던 사람이 한국 문학계 거물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친일 행적을 밝히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친일 행적, 음. 친일 문필가들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네네. 선도적으로 하셨던 분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지금 순서인 것 같고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군요. 이 분이 바로 임종국 선생님입니다. 임종국 선생님. 예. 아, 이분이 일제시대에 계셨던 분인가요? 그렇죠. 1929년생이니까 아, 어린 시절을 일제강점기 네네. 식민통치 속에서 잘하셨던 거고요. 네, 광복 이후에 그러면 이런 그렇죠. 친일파 문학가들에 대한 연구를 예. 하시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네. 고려대학교를 다녔었던 예, 예.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경성 공립농업학교에 네. 이제 다녔었던 분인데, 원래는 이상, 우리 그 소설가이자 시인인 일제강점기 오감도 이상. 예. 날개 오감도를 쓴 이상 작가를 연구하는 아. 문학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친일 문학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는 네.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17살 되던 해에 네네. 이제 일제가 45년에 이제 패망을 해서 조선에 있던 일본 군들이라든가 일본 경찰들이 이제 다 자기네 본국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한 일본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20년 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 기다려라. 터미네이터예요? 그렇죠. I will be back.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억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바로 20년 있다가, 즉 1965년 무슨 일이 있나요?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 어머. 그때 임종 선생님은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친일 문필가들에 예. 대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65년에 그 한일 회담이 누구 어느 이게 시대 바로 때 이제 했던... 김종필과 네네네. 그 일본의 오히라라고 하는 일본 외상이, 그래서 뭐 다 아실 거예요. 김종필 오히라 메모. 그래서 그 전후에 배상금 문제, 보상 문제라든가 네. 사죄 문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일본 정치인들이 예.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과 사과에 대해서 모른 척. 그때 다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그렇죠. 위안부 문제도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 그때 그게 65년이었군요. 어떻게 예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절묘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으시고 이 선생님께서 예. 임종국 선생님께서 친일 문학가들을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분이 책이 1966년에 어. 친일 문학론이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이게 본격적인 친일 연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친일 문학 연구의 고전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연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네네. 얼마나 그 자료 수집을 했겠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그 많은 친일 문필가들이 광복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존경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예. 그런데 이 친일문학론이 발간이 되는데 네.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돈이 없어서 못 찍었나?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을 다 수거해 가는 거죠. 다
정보기관에서 다 사가는 예, 거예요? 사가거나 뭐 어떻게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럼 정보기관만 읽어보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 그렇죠. 못 읽어보는. 그래서 그 역사문제연구소의 서중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이분이 1967년에 헌책방을 통해서 어렵게 구했다. 우연히 구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네네. 그 책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뭐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일 텐데요. 예. 그죠? 이게 이분들이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친일파 문학가들이 어떤 작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였을 텐데 그렇죠. 이것 자체를 일부러 이렇게 그것도 이 정부에서 아예 수거를 해서 해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게 일제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정부에서 그랬다는 건 충분히 대한민국의 이 친일파 세력들이 여전히 이 권력층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네요. 그렇죠. 친일이 반공으로 변신을 하고. 네네. 예, 이렇게 그럼 되는 거고. 임종국 선생님께서도 종북? 그러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분이 더 얼마나 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네네. 이 학자로서의 마음가짐, 자세가 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은사, 네. 스승에 대한 친일 행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아버님도 친일 행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임종 선생님의 아버지가 바로 임문호 선생님입니다. 예. 임문호 선생님은 그 천도교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1920년대 그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네. 뭐냐면 백정들 신분 해방은 되었지만 법제적으로는 되었지만 그때 그 천민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차별을 철폐하는 네. 운동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문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조선 임전보국단 1941년에 발긴으로 친일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 천도교 기관지에서 그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든가 네네.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걸 찬양하는 글을 기고를 하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승인 네. 그 유진호 네. 유진호 씨가 바로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헌법을 네. 기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친일 행적까지도 밝혀냅니다. 근데 그걸 또 드러냅니다. 공개를 하고? 예, 공개하고 사과하고. 어머,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인 거는 맞지만 네. 학자로서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맞지만 학자로서 네. 사실관계는 밝히겠다. 엄청난 분이네요. 이게 또 그 아버지 임문호 씨는 1972년에 네.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걸 밝히셨을 때 생존에 계셨을 때 그렇죠. 세상에 의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임종국 선생님이 학자로서의 그 다음에 또 자식으로서의 또 고뇌가 네. 얼마나 컸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그 부모님들의 이런 친일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후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거짓말해서 조상을 또 팔아먹는 네네.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윤창중 씨. 네.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윤봉길 의사의 맞아요. 뭐 친척이다, 네, 자손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다 단군의 자손인데 그럼 거짓말까지 하고. 네, 어찌됐건 뭐 지금 원래 뭐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뭐 친일 행각이 있으셨고 이랬다면 마땅히 그냥 숨기는 것이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실 테고 어떻게든지 뭐 알려고 해도 이렇게 막 모른 척 하시고 이러는 게 보통 사고일 것 같은데 이걸 또 굳이 또 드러내시면서까지 이렇게 친일 문학가들에 대한 엄중한 이 뭐랄까 연구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그렇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하고 그래서 스승님에 대해서 네. 정중하게 사과하고. 네. 하지만 그래도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을 그 시중에서는 되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난 4월, 네. 2013년 4월에 이것을 개정판을 발간을 합니다. 친일 문학론 개정판.
그러면 지금 이 책을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개정판으로?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헌책방에서 구하셨던 그 책을. 그렇죠. 그 기반으로? 책을, 그래서 이제, 잘못 쓴 오기라든가, 네네. 오역. 예. 그다음에 또 어려운 내용은 이제 주석도 좀 달고, 아.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그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등 친일 이력이 있는 1,1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얼마나 그 자료도 없을 때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친일 문학론 개정판, 이 문학론에 담겨져 있는 친일파 작가들에 대해서, 문학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정판 네. 친일 문학론에는 문학인학 50여 명 네. 정도가 있었고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42인을 한 10년 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집어서 예, 특히나 이제 좀 유명한 작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 추렸을 거예요? 그 42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먼저 김동환 네. 국경의 밤을 쓰셨죠. 예.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한석, 김종한, 김해강, 노천명. 노천명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그쵸. 짐승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윤숙, 서정주. 서정주는 다들 오너 아시죠? 잘 아시는. 예. 그다음에 이찬, 이막수. 불놀이를 쓴 주요한 선생. 네. 그다음에 최남선. 예. 최남선 씨 같은 경우에는 김이독립선언문. 네네. 워낙 유명하신. 네. 그다음에 소설가 수필 희곡 분야에는 김동인, 김소은, 박영호, 박태원, 송영, 유진호, 유치진, 이광수, 이무영, 이서구, 이석훈, 장혁주, 정비석, 정인택, 조용만, 최만식, 최정희, 함대훈, 함세덕. 최만식. 이 중에서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 나오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낯익은 이름들이 많네요. 예. 평론가는 곽종원, 김기진, 김문지, 김용재, 박영희, 백철, 이연구, 정인석, 조연현, 최재서, 홍효민. 네네. 이런 작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수 또 낯익은 이름들이 많다. 근데 요 기준은 바로 명단을 선정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7년 중일전쟁 이후를 기준으로 한 거고 요분들만 친일문학가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훨씬 더 사실은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또 그 그렇죠. 기준 시기에 맞게 그 시기 안에서만 활동한 문인들을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또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한 분씩 좀 사례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일을 또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까지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좀 인기를 끌었던 문인인 것 같은데요. 서정주 씨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죠? 신문에도 계속 기고를 하시고 이랬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국문학을 잠깐 공부한 저로서 네. 서정주 시인만큼 시를 잘 쓴 시인이 있을까? 근데 정말 잘 쓰기 때문에 이런 분이 또 친일을 하셨다는 것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한테 만약에 대한민국의 시인을 2명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김소월 선생님, 그다음에 서정주. 잘 쓰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실력으로. 저는 윤동주 선생님, 윤동주님이 좋아합니다. 윤동주 선생님도 제가 나중에 윤동주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전 너무 좋아요. 정말. 기회가 꼭 있을 겁니다. 저도 윤동주 선생님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이 미당 서정주. 그쵸.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에 친일시는 너무 많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의 오장 송가. 그게 뭔가요? 마스의 오장 송가? 예, 마스의 오장이랑 마스의 히데오라는 조선인 학도병이 있습니다. 이름 조선인인데 일본인 이름으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갑니다. 이분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마스의 히데오요. 그다음에 그 계급이 오장이에요. 오장이라고 하는 건 일본 헌병 중에 분대장 정도 되는. 왜 일제강점기 막판에 들어서면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헌병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사들이 막 칼 차고 다니고 그래서 대단히 억압적인 통치이긴 하는데 근데 그때 계급이고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이제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조선인이 일본을 위해서 내선 일체를 위해서 한국 신민화를 위해서 대동강 공영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찬양하는 시군요. 그래서 송가 보낸다. 그러면 일종의 그런 거네요. 김병장
송가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마스오 마스이 오장 송가. 마스이 오장 송가라는 예. 그래서 그 조선인 학도병, 조선인 네. 가미가제 특공대를 엄청나게 칭송하고 예찬하는 네.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는 작품을 쓰지요. 예, 사실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맞습니다. 부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대를 또 조선인이 거기서 희생당했다는 것을 굉장히 찬양하며 오히려 더 조선 우리 이제 그 국민들 백성들에게 그걸 더 좀 독려하는 뭐 이런 그렇죠. 시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그 마스이 오장이 폭격을 해서 가미가제 네. 특공대에 참가를 해서 전사했다. 예, 라고 알려집니다. 자살 특공대가 돼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그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아니 자살 특공대인데 왜? 근데 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행인 거죠.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군 군함을 타고 네. 다시 와요? 인천으로 해서 입항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굉장히 좀 무한하게. 그러니까 그 시는 친일 시이기도 하지만 친일 시기도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도 왜곡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신문에 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스이가 네. 살아 돌아왔다. 가족 인터뷰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참, 네, 별 에피소드가 다 있었군요. 그뿐이 네. 아닙니다. 이 서정주 씨는 그 친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이 반공으로 네. 독재 권력을 미화하는 데도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서정주 시인이에요. 예.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송시 좋아하시는군요. 송가, 송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전두환 각하께 보내는 송시. 한 구절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어서는 평화의 댐.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나니 누가 지지를 한다는 거죠? 전두환 전 장군님께서 남북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평화의 댐을 네, 그랬군요. 말이 이런 됩니까? 분, 서정주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행적들에도 불구하고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맞아요. 그럴 줄 알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조중동 이런 신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글을 보내시고 또 그분 제 기억나는 게 돌아가셨을 때 조선일보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특집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글을 맞습니다.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집. 중앙일보에서는 아직도 미당 문학상이라고 하는 문학상을 만들고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에서는 동인 문학상을 네네. 만들어 있고. 근데 국민문학상이 뭐? 김동인 선생을 이제 기리는 문학상인데 우리나라 문학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죠. 네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김창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 성균관대를 설립한 독립운동가인데 네. 그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삼성그룹의 재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가죠. 네. 그러면서 성균관대 설립자인데 그분을 기리는 김창숙 선생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없어져요. 그렇구나. 정작 기려야 될 분들은 안 기리고 일제 친일파 이런 분들을 기리는 상을 주고 있으니 참 갑자기 생각나는 남파 음악상? 홍난파. 네, 예. 남파 음악상을 거부했던 음악가, 그렇죠. 작곡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아무튼 서정주 씨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바로 춘환 이광수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분 유명하신 무정. 흑이죠. 예, 흑. 무정이라는 소설 썼고요. 네네, 그죠. 내선일체, 뼛속까지 일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네네. 자발적으로 동조한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는요. 네. 다른 이야기보다는 네. 어떤 대화 한 편을 짤막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누구의 대화인가요? 이광수 씨와 어떤 다른 분하고 대화? 비평가 김기진 씨.
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김팔봉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춘원 이광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군요. 나는 그런 궁색한 기대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솔선해 진정한 일본인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궁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몸의 피와 살, 터럭, 생각까지도 모두 일본 것으로 바꿔야 하지요. 그래야만 조선 사람들도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일본의 총리 대신까지 조선 사람 출신이 맡을지 누가 알겠소. 네. 이분하고 그 서정주 씨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절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철저히 일본인이 되자. 뭐 이런, 조선대 버리고 일본인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회주의자네요. 1939년 12월 12일 네. 경성일보에 춘원 이광수가 창씨개명했다. 창씨개명 결의를 한 것을 보도,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그 신문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유명한. 자발적 친일. 이 사람은 반성 이런 거 없습니다. 서정주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일본의 식민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군요. 그래서 친일 문학 작가들 가장 큰 나쁜 점은 어떠한 참회나 반성을 담은 글, 네. 의견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렇죠. 나만 했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일제로부터 36년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꼴랑 4년 통치당했습니다. 예. 그때 100만 명,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150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이 처벌을 받습니다. 예, 이제 친나치에 그렇죠. 부역했다는 거. 나치 부역자로.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권부터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친일파 스스로가 자기들을 애국자로 만드는 이런 행각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 단체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보기.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일 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파시즘 잔재의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1. 일베 저장소 2. 미디어 워치 3. 한국현대사학회 4. 한국자유총연맹 5. 민족문제연구소. 네. 서정주, 이광수,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많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네. 소설가 이효석 씨, 메밀꽃 필 무렵.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유명한 소설이죠. 그렇죠. 동희하고, 김선달하고. 네, 말 타고 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그렇죠. 여기 당나귀 타고 가면서. 그쵸. 예, 그러면서 메밀밭 지나면서, 우리 아들이 아닐까? 이런. 봉평.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데, 이 소설가 이효석은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계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검열계? 예. 그래서 동료 문학인들의 원고를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불온하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이제 붉은 잉크를 찍는 거죠. 이름에다가, 작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준이 못 미친다 이런 검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친일이냐 아니냐를 검열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신민화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글과 작가들에 대한
불온성을 검열하고 단속하는. 그래서 저 지금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검열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직접 해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 네,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런 역할을. 이제 작품을 보는 눈을 그런 식으로 쓰셨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아까도 이제 능력 있는 문필가들이 이런 식으로 능력을 썼다는 게 참 안타깝다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있나요? 예, 이제 남자, 친일 작가들 했으니까 여자 친일 작가? 네. 대표적으로 많지만, 노천명 씨. 예. 아까 노천명 씨의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 모가지가 예.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런 작가를 썼는데, 네.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1945년 2월 25일. 그러니까 일제가의 패망이 6개월 앞으로.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시집, 창변이라는 시집을 발간을 합니다. 창변? 네. 그리고 엄청나게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집에는요, 친일 시가 이제 9편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는? 시인이라고 해서, 친일 시인이라고 해서, 네. 다 친일 행적만 했겠습니까? 사랑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좀 소프트한 내용들도 많고, 그렇죠. 친일 시도 있었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게, 2월 25일 날 이제 출간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은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고 남은 시집들이 많을 텐데. 그죠. 더 이상 광복된 이후에 일본에 막 이렇게 좀 찬양하는 시 같은 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굉장히 이제 그렇죠. 분노를 할 테니까요, 국민들도. 그러면은 반성, 사죄를 하거나, 예. 책을 판매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없애야 정상이죠, 사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친일 시를 네. 뒷부분만 뜯어내고 그대로 팔았습니다. 책 자체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것만 떼고 팔면 사랑시는 팔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그 흔적이 일부 남았습니다. 보면 이제 앞부분에 목차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례에서도 친일시 제목만 나열돼 있었던 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차례 중에서 네. 그 부분만 딱 띄어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친일시가 또 띄어내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목 부분 이런 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호지로 붙입니다. 근데 정확하네요. 창호지로 붙이면 보시면 이렇게 비춰보면 다 글씨가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뜯어낸 부분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창호지로 붙인 부분에 친일시의 제목을 희미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목이? 그게 바로 이제 흰 비둘기를 날려라 진혼과 출정하는 동생에게 승전의 날. 이게 네 편이 이제 제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정하는 동생에게 승전가. 야, 참. 그런데 네. 증거 인물을 이렇게 치밀하게 했죠. 네. 했지만 치밀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어설펐죠. 네. 원본이 발굴됩니다. 그래요? 원본이 발굴되고요. 제목이 5편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병정, 창공에 빛나는 학병, 천인침, 아들의 편지. 딱 느낌이 오네요. 전부 다 학병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노천명의 군신송, 그러니까 군인이 신이 되는. 네. 그러니까 군인이 전사하면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야스쿠니 순서에 묻히지 않습니까? 합사된 그걸로 이제 축하하는. 네네. 그것을 기원하는 노래 중에 한 구절. 어뢰를 안고 몸으로 적기를 부순 용사들의 얼굴이 하늘가에 장미처럼 핀다. 성좌처럼 솟는다. 저 순간 어뢰를 안고 이런 얘기하니까 인간 어뢰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네요. 조선일보가 거기서 베꼈나? 예. 아주 그런 시를 썼더라는 노천명 씨. 사슴 같은 그런 아리따운 낭창낭창하고 아리따운 시만 쓰시는 줄 알았더니 뭔가 제목 들어보니까 다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죠. 당신 같으면 그 시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가? 안 했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다 어디 있는가?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고 부역을 하고 그렇게들 살아왔지 않은가? 누가 누구의 친을 나무라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친일을 용납을 하는 순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셨던 분들의 삶이 정말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노천명 씨
이야기도 좀 드렸고 또 뭐 또 유명한 사례 몇 유명한 가지만 시 더 이제 얘기해 김동인 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동인문학상 그렇죠. 얘기하셨죠? 예. 김동인 씨 같은 경우가 네. 있고요. 김동인 씨가 대표적인 이제 자발적인 친일. 청독부를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직접? 또 황군 위문을 다녀요. 어. 일본군 위문을 다닙니다. 작가가 무슨 위문 공연 같은 걸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연회 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건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아예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에서 더없이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인문학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때 폐간되고 정간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인문학상도 폐지해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아니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시인, 유명한 네네.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기려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육사문학상, 네네. 무슨 뭐 윤동주 문학상 이런 상들을 자꾸 발굴해서 더 많이 돈을 들이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그 정인택 선생님, 정인택 씨 네. 친일 작가죠. 정인택 씨의 그 소설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뭐냐면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거고요. 뭔가 좀 되게 감성적인 것 같은 예. 제목인데. 출정한 그 학도 지원병이 고향의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도병이에요. 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곧 동경을 보여드리겠어요. 사쿠라가 한참 핀 꽃의 동경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나는 외람스럽게도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려고 동경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빨리 동경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외람스럽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이렇게 모셔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한국 신민의 정책의 선봉장이 바로 이제 작가들, 친일 작가들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느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한데, 이런 글들이 지금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 말씀을 해주신 작가들이 쓴 글들이 내용이 뭐 학도병, 뭐 출정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그것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작가들이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써낸다면 아마 이걸 계속해서 보는 분들도 충분히 세뇌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일제 충정 뭐 부역을 해서 출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미가제 특공제든 뭐든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좀 세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이 참 글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작품성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뛰어난 글을 보여주셨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또 감명 깊은 작품들 같은 것도 많이 냈던 작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이 문학이라는 것이 그것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뭐 시를 잘 쓰면, 네.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쓰면, 글을 잘 쓰면 민족을 배반한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네. 뭐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시는 시고 작품은 작품이고 개인적인 행적과 업적은 그 별개의 공과가 당연히 가야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도 되게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안 돼요. 예. 이게 아닌 거죠. 네네. 참 이 문학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또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네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히나 이제 국어를 가르치거나 하면 문학 같은 경우에 이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다 이런 걸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할 때 특히나 이제 그냥 그 문학의 뭐 아름다움, 소중함 이런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네. 친일 작가, 친일 문학,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의 그 잔재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네. 정확한 고증, 네. 정확한 비판이 좀 필요할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친일 작가들의 작품 네. 하루빨리 내려와서 우리나라 민족 작가,
네. 우리나라의 좋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이 네. 교과서에 실려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공부, 좋은 문학 작품을 배울 수 있도록 존경하면서 또 할 수 있도록. 아, 참 이런 걸 그나마도 좀 알 수 있게 된 게 임종국 선생님 덕분인데요. 임종국 선생님의 이런 노력이 좀 지금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이어지고 되시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아, 언제 돌아가셨나요? 임종국 선생님이 89년인가요? 예, 예. 예, 돌아가세요. 돌아가니까 민족 문제 에 관심이 많았던 친일 청산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았던 선배, 후배, 지인들이 모여서 장례식에 고인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종국 선생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반민족 문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바뀌고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렇군요. 임종국 선생님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민족문제연구소 훌륭하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한 단체고요. 네네.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민중의 소리에 후원하는 것, 이게 바로 애국이고 민족의 자존심, 네. 민족 정신을 드높이는 길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임종국 선생님이 아까 친일문학론뿐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저서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검색해보셔가지고 이분들 임종국 선생님 책, 그다음에 또 민족문제연구소의 저서라든가 네. 자료집 같은 거를 구매하시고 강연에 참석하시는 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가을 독서의 계절. 그러네요. 예. 3번. 다음에 보기는 어느 시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기. 이 사람의 호는 미당. 전북 고창 출신의 시인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의 아버지는 고등 교육을 마친 지식인이었으며 따라서 상당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진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벽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때 다스시로 CGO로 창씨 개명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며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글을 통해 친일 행위를 하였다. 훗날 그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질 줄 몰랐다라는 고백을 한 바 있다. 또한 1987년에는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56세의 전두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낯뜨거운 축시를 바치기도 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문학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2002년 친일문학인 42인 명단에도 들어있으며 당시 총 11편의 친일 작품명이 공개되었다. 1. 국화 옆에서 2. 이승만 정기 3. 전두환 56회 생일 축시 4. 마스이 오장 송가 5. 임을 위한 행진곡.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강명길 선생님께서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이런 이제 유명한 격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칼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펜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스킬이나 뭔가 좀 똑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스킬이 뛰어난가 이런 것보다도 그 스킬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가, 어떠한 정신을 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렷하게 정신을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도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지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임종국 선생님 다들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펜을 꺾지 않고서는 친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친일하지 않으셨던 뭐 이육사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뭐 윤동주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네. 갈래길,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길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네.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망설이게 됩니다. 네. 잘못된 길에 접어들게 되면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죠.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지난 시대의 진실을 유보하거나 은폐하거나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네. 역사의 정방향에 네. 대해서 고민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드사 8번째 강의 배신의 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